계속 이익이 빠져요. 계속 33%, 14%, 10%. 아니 국적 항공기 여기 대한항공이 다 아시아나 합병해가지고 몰아줬는데도 실적이 더 폭풍 증가해도 모자를 파는 계속 줄어들어요. 예. 그렇다고 뭐 매출이 늘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추정치긴 한데. 예. 사실은 아시아나 항공 합병권까지 가면하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7시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20%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으세요, 근데? 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오시면 저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미친 듯이 설명드릴게요. 이런 회사 H&M 홈슬라 해가지고 막 5배, 5배고 10배, 뭐 8배 갔잖아요. 살려줬는데, 그죠? 실적 보시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이 H&M이. H&M 갖고 수익 내신 분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막 본인 실력이 그랬던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슈퍼겜이 한 500억 정도 하시면 그분 H&M 초창기에 투자를 막 저한테 엄청 자랑했거든요. 하나도 일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 수익 낸 거 다 도로 까먹고 원상복귀 되시더라고요. 그 슈퍼게임에도 500억까지는 자산가인데도 거기서 더 먹으려고 하다가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지금. 5만 얼마 찍고 지금. 자, 200 헬스케어, 여기도 노다지죠. 네. 일단 첫 번째, 그 신약 개발해가지고 그때 한미약품 뭐 8배, 10배 갈 때 그 시절 끝났는데 생각보다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셀트리온,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다 돈 잘 벌어요. 제약회사들 진짜 알짜예요. 건강하고 직결된 산업이잖아요. 이건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산업이고. 근데 그 와중에도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큰 회사보다는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꾸준히 그냥 돈 버는 회사가 저는 훨씬 매력적이라고 봐요. 뭐 거기에 플러스 신약 뭐 한두 개 집중적으로 하는 거면 엄청 메리트가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JY가 엄청 욕심내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제약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는 TSMC가 우린 고객사랑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중에 아주 똘똘한 신약 개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에피스한테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머크, 뭐 화이자 이런 데가 야 너네 자회사 신약 개발하는 회사 있잖아. 좀 찜찜해. 약간 그런 노이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 생산하는 그거 론자란 회사가 계속 1등이었는데 제치고 지금 계속 꾸준히 글로벌 1등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도 뭘로 할 수 있냐? 캐펙스를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해요. 근데 재무구조 초창기에 막 이랬어. 야 삼성 너네 돈 갖고 아무리 우리 못 따라 했는데 이미 따라 잡았고 지금 뒤집혔어요. 지금 사실은. 예. 그 재무 여력 상당히 무시 못하는 거고요. 예, 그 재무 관련된 것도 나중에 또 기회 돼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거의 지금 2차 전지가 뭐 다 독식이잖아요. 그냥 1등 에코프로비움, 2등 에코프로, 포스코 DX 이건 사실 포스코 관련된 자동화 설비하는 쪽 회사거든요. JYP가 있고요. HPSP가 있습니다. 예. 클래시스도 있어요. 무닛도 있고요. 예. 좋은 상위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생각보다 포트폴리오가 기가 막혀요. 2차 전지, 헬스케어, 의료기기, 엔터, 반도체, 로봇, 예, 골고루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조금 더 범위를 넓히셔도 돼요. 코스피 1등부터 30등, 코스닥 1등부터 30등. 예, 거기서만 잘 선별해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100%는 또 아닙니다. 예, 실패할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예, 게임 하시는 분도 좀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글로벌, 아까 코스닥 글로벌. 해외 포지션, 수출 포지션 커지는데 글로벌로도 기술력이나 뭐 레퍼런스나 품질이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회사만의 차별화된 거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움,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LNF, JYP, 뭐 알테오젠, 펄어비스 뭐 쫙 있죠. 여기서 최근에 그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하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그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은 멀티플은 낮은데 회사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어느 업종일까요?
제가 엄청 고민되는 건요, 이 JYP 엔터랑 클래시스 같은 이 미용 의료기기거든요. 사실 매출 볼륨 사이즈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막 엔터가 더 크기 커요. 와, 이제 JYP는 이제 5천억, 8천억 매출 사이즈 커지는 그 그림이고요. 클래시스는 이제 뭐 2천억, 3천억, 4천억 커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엔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해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낮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뭐 심플하게 보면 PER 기준으로 하면 보통 엔터 평균 32배 뭐 이 정도 봐요. 이것도 그냥 뭐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시스, 물론 엔터보다 매출 사이즈는 작죠. 2천억, 3천억 가는 그림인데 평균 PER 보면 한 번도 이런 회사들 클래시스 뭐 파마 리서치 이런 회사들 역성장 안 해요. 미친 듯이 성장하는데 클래시스 기준으로 하면 PER 30배를 절대 못 받아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신고가 찍을 때도 PER 뭐 24배? 26배?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둘 다 너무 매력적인 산업인데 투자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기대값이 낮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죠. 미용 의료기기는. 그림이 아주 비슷해요. 엔터나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막 해외 포지션을 막 늘려가고 있는 초창기 단계예요. 아까 설명드렸을 때 기존에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 기초 석유화학 제품 갖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이 막 매출이 10%, 20% 막 커지는 회사들은 좋은 그때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회사들 똑같은 거죠. 해외 포지션이 6%에서 12%, 18%, 20% 늘어가는 딱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인 거죠. 엔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JYP 같은 경우는 15만원 찍고 10만원까지 빠졌는데 왜 빠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실적도 좋은데 그냥 코스닥 박살나니까 그냥 JYP 그냥 같이 박살났어요. 그냥 150 정보기술, 150 정보기술에도 2차전지 소재가 있네요. 그죠? 자, 여기 휴젤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휴젤 보톡스 아시죠? 네. 보톡스하고 필러, 휴젤, 메디톡스, 대웅자 3파전인데 보톡스 회사뿐만이 아니고 아까 그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을 소위 말하는 글로벌 제일 투자 잘한다고 하는 사모펀드, 뭐 투자 파트너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안정적으로 현금흐름 창출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그냥 계속 성장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호불호가 없어요. 다 좋아하는 산업이라서 일부러 조금 더 막 더 잘 알려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죠? 한행컴퍼니라고 탑3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루트로닉이라는 회사 인수해가지고 상장 폐지시키는데 지금 클래시스는 이미 베인캐피탈이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3년 안에 회사 가치를 최대한 성장시켜가지고 다른 대기업에 팔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보톡스나 톡신 이런 거 얘기가 약간 샜는데 이것도 심플한 게 뭐냐면 클래시스 마찬가지로 매달 수출 데이터가 있거든요. 매월 나오거든요. 매월. 그 HS 코드가 있습니다. 관세청에 넣는. 그걸로 휴젤이 예를 들어 6월 달에 7%에서 8% 정도 평균적으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9월 달에 20% 늘어났다? 그럼 뭔가 휴젤에 뭔가 이 글로벌 실적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게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게임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엔터는 잘 가는데 이 콘텐츠는 잘 안 가죠. 참 신기해, 그죠? 콘텐츠 너무 재밌는데,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CJ ENM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엔터는 가져가는 수익 구조나 배분이 엔터가 조금 더 심플하고 기획사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저런 위즈익 스튜디오나 이 컨텐츠 관련된 회사는 가져가는 게 되게 막 세분하게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익률 보시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그 컨텐츠 뜨면 그냥 그때 잠깐 반짝하고 또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가는 거죠. 소재 뭐 이렇게 있고요. 사실은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양극재를 많이 얘기는 하고 양극재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양극재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산업이 가려면 당연히 전해액도 엄청 필요하고요.
음극재도 엄청 필요하고요. 첨가제도 엄청 필요하고 장비도 엄청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나노 신소재를 본다. 그럼 나노 신소재가 있는 CNT 도전제 업황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양극재의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의 대주전자 재료, 첨가제, 첨보, 전해액의 동화기업의 업황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히스토리가 연결되고 이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정립이 되는 거지. 나노 신소재 캐파 6만에서 19만 늘렸네. 좋겠네. 그렇게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좀 귀찮더라도 시간을 갈아 넣으셔야 돼요. 시간을 갈아 넣으셔야지. 시간 갈아 넣는 것만큼 저는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상 받을 거라고 믿고요. 네. 현대바이오는 시가총액으로는 1등인데 저도 1조 되는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요건 하나 말씀드릴 게 있네요. 코스닥 150 자유소비재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도 되게 투자 아이디어가 진짜 심플해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홀드율하고 드랍액. 드랍액은 카지노에서 게임 하려고 구매하는 그 칩을 사는데 필요한 총액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랍액 클수록 좋겠죠. 홀드율은 카지노가 클라이언트 고객한테 이기는 비율이에요. 그것도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보통 한 10%대 보면은 굉장히 잘한다고 보는데 홀드율 기준으로 계속 홀드율이 17%, 16%, 15% 계속 나와요. 수익률도 잘 방어하고 있고 월 기준으로 파라다이스를 예를 들어 GKL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월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하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하거든요. 실적으로 보면. 자, 이거는 호텔 매출 이거 다 뺀 거예요. 순수하게 카지노 매출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숫자도 기억해 두시면 좋죠. 대략 한 200억에서 300억이면 손익분기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요새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중국 반영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 한 5% 반영된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600억에서 650억 정도 찍는데요, 월에. 상당히 실적 좋은 거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 허용됐으니까 그럼 그거가 그럼 6년 5개월 만에 평상시에 지금 거의 관광객 수준으로 치면 10배가 아니라 한 100배 늘어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만 와서 조금 놀다가도 이거 대충 그렇게 합리적인 숫자에 대한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적은 중국 단체 관광객 반영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뭘로 다 땡겼냐? 일본 VIP가 다 땡겼어요. 일본 VIP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지금 엔화도 싸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중국 반영 안 되고 일본 VIP로만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고 파라다이스가 일본 VIP로 잘하고 있는데 중국 VIP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아까 석유화학 회사가 기존 석유화학 제품 플러스 신성장 동력인 것처럼 이것도 파라다이스 중국 VIP라는 신성장 동력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더네이처 홀딩스 여기 딱 나왔네요, 그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가 아디다스, 퓨마, 속옷 브랜드 그냥 공장도 없어요. 얘네는 유통해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감성 코퍼레이션도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유통한 것처럼 얘네는 속옷 브랜드 유통해가지고 폭풍 성장한 회사거든요, 이 코엘 패션이. 근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회사가 전자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전자랑 의류 유통이랑 쪼개가지고 의류 유통이 제일 잘 나가니까 의류 유통에 압축해서 전략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에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회사들. 그래서 의류 회사들이 보면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진짜 제가 FNF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FNF가 의류 회사 중에 압도적으로 마진, 영업이익률이 탑이에요. 영업이익률 높은 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는요, 거기에 그 회사가 가진 어떤 진입장벽, 기술적 해자, 아니면 그 회사의 영업력, 마케팅력, 브랜드력 이런 게 거기 담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마케팅도 못하고 브랜드도 떨어지고 회사 별 볼일 없는데 그런 회사 비싸게 그런 회사한테 마진을 많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F&F가 영업이익률 보시면 30%대 나와요.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진 독점적인 브랜드력, 마케팅력, 뭐 경영 능력 그게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이 코엘 패션이 근데 안타깝게도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가 한창 커버하다가 뭐 관심이 떨어졌는지 커버를 안 해요. 실적 추정이 안 되는데 작년 걸로 보면은 유통만 하니까 재고도 없고 마진도 엄청 잘 나요. 한 15%에서 20% 정도 일단 마진 나는 회사고요. 더네이처홀딩스도 마진 나쁘지 않아요. 여행은 어떨까요? 여행.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마치 여행 폭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가 결국 패키지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그저 온라인으로 그저 하니까 저는 패키지 상품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성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떨어지는 거죠. 한때 하나 투어 모두 투어가 엄청 또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중국이 진짜 잘 될 거야. 그럼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 하나 투어 모두 투어를 볼 게 아니라 파라다이스를 보는 게 훨씬 합리적으로 딱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저기 모든 영업 노하우를 다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 간의 그 해칭은 절대 안 하고요. 종목 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성장주 대 배당주의 그 포트폴리오 배분으로는 하고요. 주식이 장이 안 좋으면 일부 국채나 회사채를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워낙 주식에 미쳐서 그런 건 거의 저는 비중 자체가 15%도 안 돼요. 10%대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종목 간의 그 해칭을 하는 거는 그렇게 엄청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크게 성장하는 주식이랑 일종의 배당 수익률 받는 배당주를 약간 보완하는 개념. 거기에 주식 비중을 줄이면 회사채나 국채나 장기채,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를 조금 사두시는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달러가 싸질 때 달러를 비중에 10에서 15%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좀 잘 돼가지고 달러가 좀 많이 들어오면 너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에나요? 에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에나가 그렇게 크게 에나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또 일본이 사실 주가 견조하니까 엄청 좋아질 거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성장성이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주신 매도 관련돼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정하시는 거죠. 나는 내 목표 수익률 15%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절반 이상. 뒤도 안 돌아보고 차트 보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숫자화 하시는 거죠. 15%에 20%, 목표 수익률 20%에 10%. 근데 그거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15%안 되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손절을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해요. 목표 수익률보다는. 예? 30%. 대표님이나 30%까지만. 저요? 네, 저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30%까지는 그래도 버텨요. 빠져도. 네. 그래서 아무튼 기계적으로 AI처럼 15%에 몇 프로, 20%에 몇 프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 15%랑 몇 프로 팔지 그것도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그건 계속 매매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1년 이상 주식을 들고 갈 건데 1년 너무 적다. 한 2년 이상 들고 갈 건데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2년 이상 들고 가는 거는 목표 수익률 한 50% 이상 잡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준은 연평균 꾸준히 한 17에서 18% 수익 내는 게 목표예요. 네. 제 목표는.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정책적인 것보다는 최근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전기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앞으로 차는 당연히 전기차만 탈 생각인데 전기차를 타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만족도, 효용도도 있지만 경제적인 가치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한전이 계속 아까 그 표에 있을 텐데 한전이 뭐 몇 조씩 뭐 7조씩 11조씩 적자 내면서 전기세를 엄청나게 싸게 해가지고 그 전기차가 사실 유지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매력적이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기차 타시는 분도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그게 글로벌로 엄청 확산돼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엄청 커진 이유는 중국도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만큼 전기세가 싸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커질 건데 안타까운 거는 중국에 우리가 포지션이 거의 없으니까 그 점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네, 그런데 유럽하고 북미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걸로는 뭐 GM이랑 포드는 사실 24년도 당장 내년 거는 일부 스케줄이 조정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근데 25년, 26년까지 증설 사이클에 대해서는 바뀐 거 없어요. 제가 LG 엔솔 다니는 후배한테도 크로스 체크해보고 삼성 SDI 다니는 친구한테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막 회사에서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막 전기차 수요 꺾일 거니까 우리 캐파 줄여야 돼.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업체들 캐펙스 나간 거 취소보다 북미나 유럽에서 전기차를 계속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책적인 요인도 있지만 개인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 법안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친환경차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엄청 물거든요. 최근에도 그 기사 나왔고 4,700억인가 벌금을 맞았대. 폭스바겐 아니면은 스텔란티스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벌금 내는 게 아마 계속 저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휘발유차라는 헤게모니를 내려놓고 지금 전기차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전환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연도가 늦춰지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일종의 피그다운이 있지만, 그래서 큰 틀에서 26년, 일단은 26년까지 가는 성장세는 변함이 없고, 그거는 실제 업계에서 돌아가는 것도 지금 그렇다고는 하고 있고, 일부 물량 지연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전기차를 계속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소비자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완성차 업체에서 휘발유차를 28년부터 30년 기점으로 그 3년 사이에 급격하게 휘발유차를 아예 생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휘발유차 생산 안 하면 26년부터 24, 25 잠깐 슬로우해졌다가 26년에 전기차 신차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찌됐건 뭐 울며 겨자 먹기를 해도 휘발유차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적어지니까 유럽 소비자든 미국 소비자든 전기차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게 일단은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고, 일단 휘발유차를 생산하는 자체가 없어지니까 휘발유차를 생산하는 업체도 앞으로 계속 신차를 전기차만 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휘발유차 관련돼서 엄청나게 벌금으로 제재를 부과를 받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배터리 셀, 그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인데 배터리 셀 업체가 막 엄청 늘어날 것처럼 하지만 국내 3사가 글로벌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계속 탑이고, 실제 기술력이 있다고 하는 테슬라도 그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내재화 못하고 있잖아요. 내재화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저는 배터리 업체들, 국내 업체들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좀 버틸 거라고 봐요.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막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고, 수요도 오히려 신차가 25년, 26년, 27년 그때 사이클에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전기차 신차가 많이 나오면 그 중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측면도가 당연히 좀 올라갈 거라 보고, 근데 소비자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하여튼 전기세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조금을 안 받으면 상당히 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전기차를 사는 거에 대한 유지비 측면에서 오히려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중, 소비자가 선택했을 때 효용 가치나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어느 게 더 높은지 그걸 따져봐야 될 거고요.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 말씀드렸고, 수요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실제로 그 디자인 캐파라고 하는 사실 양극재 마찬가지고요, 음극재 마찬가지고 배터리셀 마찬가지인데 LG 엔솔이 몇 년이죠? 24년에
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590 기가와트시를 지을 거야. 캐펙스를 할 거야. 그리고 그게 캐펙스가 지연되든 뭐 그건 상관 안 하고 590 짓는다고 하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590 기가와트시 짓는 동안 인력에도 하나도 문제가 안 생기고 공장도 계속 100% 가동률이 유지되고 불량품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590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공장 가동률은요 80% 정도 나오면 엄청 잘 나왔다고 봐요. 그 다음에 불량품 안 나오는 그걸 양산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양산 수율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면 진짜 잘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LG 엔솔이 야 우리 25년까지 580기가와트 할 거야. 그럼 580기가와트는 다 100%대로 다 스케줄대로 다 되고 불량품 하나도 안 생기고 100% 됐을 때가 580이 나오는 거고, 정상적인 대로 하면 580보다 훨씬 적은 580에 곱하기 0.8 거기다 또 불량품 나오는 거 해서 0.8 해서 대략적으로는 400 초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공급, 아까 말씀드린 공급 캐파라고, 공급 과다라고 하는 것도 100%가 안 나오고 정상적인 수율과 정상적인 가동률대로 하면 훨씬 그 갭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LG 엔솔만 갭이 생길까요? 삼성 SDI 갭 생겨서 다 똑같거든요. 중국이 막 유럽에 공장도 없는데 CATL이 중국에서 예를 들어 100% 수율 나온 거 가져가서 그대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하면 안 나온다. 그래서 실제 LG 엔솔에 다니는 애들이 막 중국이 막 유럽에 아무리 진출한다고 해도 야, 그거 걔네 와서 수율 잡는 데만 4년 걸릴 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이게 디지털 베이스가 아니고 아날로그 베이스라고 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1, 2년의 차이는 있는데 뭐 그것까지 맞출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어제 그 나왔잖아요. LG 그 에너솔루션 권영수 부회장님하고 SK 그 지동석 그 사장이 우린 단기적인 부침은 있지만 2030년까지 가는 그림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장 정확한 배터리 업계 그 수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신뢰감 있게 믿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HBM 지금 사실 HBM의 기대감으로 하이닉스를 이 12만원 주가를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하이닉스에서 실제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든요. 하이닉스는 엄청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일단 삼성전자는 HBM3가 차지하는 비중이 빵이고요. 11월달 9월달에 미뤄져서 11월달에 양산한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아마 매출 일부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하이닉스는 올해 8에서 뭐 10%에서 내년에 공격적으로 해서 20%, 그 다음에 뭐 내후년에 4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연간 매출 대비 지금 현재 10%인 걸 가지고 의미 있는 비중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그 HBM 관련된 모멘텀으로 가는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매출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단 당장 내년도도 저는 의미 있는 매출의 사이즈에 있는 볼륨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고요.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설명할 때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아이디어는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하는 회사를 고르시면 된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데 플러스 해외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회사.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아까 미용 의료기기 쪽에 있었고요. 엔터 회사가 있었고 2차전지 당연히 해외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2차전지가 있었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적자가 아닌 회사가 있어요. 몇 개. 그런 회사는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막 40% 50%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익률 한번 쫙 엑셀에 넣으셔가지고 한번 나래비 세워보시면 몇 개 안 돼요. 40% 넘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거의 뭐 엄청난 열정으로 진짜 이 늦은 시간에 평일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주가 빠진다고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꼭 경제 독립이나 경제 자유 누리시길 제가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 못한 거 많잖아요. 또 오시겠다고 응원해 주시면 또 자리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화이팅!